양배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MRI, CT, 펫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죠. 당신은 이제 능동적 감시니까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병원 오지도 말아라. 서병 앞으로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갑상선암은 많이 생기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안 줘요. 남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원래 하던 구조와 좀 다르게 형식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종수 교수님 모시고 우리 장호진 교수와 이렇게 세 명이서 하는 좌담 형식이고요. 오늘은 MC가 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원래 장호진 선생하고 저하고 갑상선을 전공한 연수를 따져보니까 42년이던데 교수님 내공을 더하니까 92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거의 한 세기 가까운 사실은 제가 기억해보면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 분 다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말을 길게 하는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 하는데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말 길게 안 할 텐데. 근데 물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촬영을 위해서 우리 환우의 카페인 거북이 가족에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모였는데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반복되고 이게 중복되는 질문들은 조정을 해서 우리 현재 갑상선 바로 알기 방송에서 이야기가 되는 이런 내용들 조금 더 다뤄서 우리 환우분들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궁금해하고 계속 질문하는 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께서 이런 내공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확실히 말할 게 없는데 yes or no 이렇게 대답은 될 것 분명히 같은데.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 친형이라도 장쌤하고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 별로 없고요. 선생님 모시고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트레이닝 받고 해도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도 아마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게 말씀 나눠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글을 많이 써놨으니까 그거 보면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상선암이 왜 생길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수면하고 관계인데 잠을 적게 자면 생길 수 있을까요? 혹은 불규칙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할게요. 예. 정식 갑상선암의 원인 나는 이게 안 들어가요. 네네. 뭐 리스트를 보면은 뭐 방사선이다, 뭐 유전적인 요소다, 뭐 가족성이 이러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면이 불규칙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 깨져요. 면역 체계가 깨지거든. 그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자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다음 질문도 이제 막나라는 질문이라 음식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쁜 음식, 뭐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나 달고 짜고 이런 건 어떠냐, 김,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어떠냐, 그다음에 액젓, 젓갈, 뭐 십자가, 채소, 뭐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는 기름진 거 맵고 짜고 패스트푸드는 갑상선암뿐만 아니고 다른 병에도 다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다시마. 우리나라 사람, 뭐 아시아계통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시마 많이 먹는데 이것도 정기적인 원인 리스트를 받아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마를 많이 먹게 되면 이게 간접적으로 갑상선암을 유발을 시킨다. 만성 갑상염 그게 잘 생긴다고요. 그래서 기능차가 오거든. 기능차가 오게 되면 TSH 그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세포를 자극하니까 뭐 생길 것이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저것도 원인이 되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되면 그게 또 갑상암의 원인이 되니까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요. 그게 다시마. 그리고 긴 미역은 저거는 게임이 안 돼요. 다시마하고. 그렇죠. 함량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건 뭐 게임이 안 돼. 다시마는 엄청나게 많은 함량을 포함했으니까 다시마는 완전히 먹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자제해라 이런 뜻이죠. 또 이제 부산 사람들 다시마 쌈 많이.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그런데 다시마 정말 좋아하죠. 다시마 환 이래가지고 말이지 변비에 좋다 이렇게 다시마 먹고 있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이 이제 액젓, 젓갈 이런 건데요. 우리가 김치 담궈도 저런 게 많이 들어간 김치가 사실은 맛있거든요. 근데 저런 건 어떨까? 우리나라 음식에 그 요도 그런 게 안 들어있으면 음식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마도 다시마 액, 다시마 즙이 들어가야 음식 맛이 나는데 음식 맛을 내는 정도의 양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시마 환이라든지 다시마 뭐 싸먹는다든지 경상도 사람도 그지 잘하죠. 근데 그건 안 좋겠다.
음식 맛 내는 정도는 괜찮겠다. 예. 그 한동안 저 십자가 채소 그래서 뭐 양배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저게 한동안에 십자가를 많이 먹으면은 갑상선 결절, 그러니까 갑상선에 혹이 잘 생긴다는데 암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그것도 삶아서 먹으면 그런 효과가 없어요. 아, 또 괜찮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비만하고 이 연관성을 자주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비만은요, 갑상선 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도 관계를 하잖아요. 모든 암하게 비만하고 관계 있어요. 이 갑상선암의 한 20% 정도는 비만하고 관계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운동을 갖다가 비만 중에서도 이제 운동을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 사람 운동 안 한다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지 좀. 운동을 안 하면요,免疫力은 그게 떨어져요. 운동을 하게 되면 암이 생기는 그게 찬스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해야 돼요. 갑상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다음 이제 염증이 자주 생기면 암 발생 관련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이 다른 장기에서는 염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이제 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예요. 만성 갑상선염하고 갑상선암하고는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에 갑상선암이 많은 이유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많잖아요. 그 하시모토가 암 전구 질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 염증이 사실 많이 발생한다는 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갑상선 암에 있었어. 네네. 이제 다음은 이제 방사능과 갑상선 이제 관련 질문들인데 이미 방사능 노출은 뭐 저희가 배울 때도 갑상선암 발생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 밝혀진 유일한 원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원인인 건 맞는데 이게 내용을 한번 구분해서 봐주시면 그런 방사능이라 하면 이제 치료 방사능보다는 우리가 진단용으로 쓸 수 있는 엑스레이라든지 MRI, CT, 펫 이런 거 이제 자주 찍으면 이런 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갑상선 암의 원인으로 넘버원은 방사선이에요. 네네. 그건 뭐 다 아는 거죠. 뭐 원자폭탄 터졌던데 뭐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 이게 다 방사선이 나와서 만성적으로 나와서 사람 갑상선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치과 사진 찍을 때 이거 하잖아요, 그죠? MRI, CT, 펫 이게 이 방사선이 나오거든. 그런데 그렇게 저게 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지 않고 치과 찍는데 목에다가 자폐 그거 하지 않고 하면은 계속 하면은 방사선 피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아. 폐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차도 찍는 건 좋지 않겠다. 그 실제로 저희 그 기억하시지만 우리 뭐 지금 곧 그 은퇴하시게 되는 그 우리 심장내과 쌤이 귀찮아서 이 보호대를 목을 안 차고 그렇게 인터벤션을 많이 했어요. 그 방사능을 워낙 많이 줄이니까 저한테 암 수술을 갑상선암이 생길 수술을 받았는데 전형적으로 방사능 노출이에요. 그쵸. 멀티포컬하게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생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열심히 끼라 그러고 후배들 그 목에 그 안 차면 혼내고 그러신답니다. 그 쌤이. 펫을 환자들 좀 찍어주면 안 되겠다는데 쓸데없이 많이 찍을 필요는 그렇죠. 없어요. 네, 그 찍겠지만, 나온 것 중에 MRI, CT, 펫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쓸데없이 저걸 많이 찍지는 말자. 예. 그 이제 그 다음은 기타 내용인데요. 예전에 이제 기억에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현대에 오면서 이렇게 갑상선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방사능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생활 방사능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핸드폰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전자기파도 영향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나도 한참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많은 이유가 하도 이거 많이 쓰니까 관계가 있지 않을까. 특히 핸드폰 많이 쓰는 데는 브레인 튜머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그건 연구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갑상선에 대해서는 뭐 더 연구된 바가 없는데 저것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 핸드폰을 쓸 때 좀 거리를 두고 해라. 특히 애기들 요새 이거 하잖아 핸드폰. 그거 버릇은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시아 오세아니아 갑상선학회 아우타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되게 재밌는 발표라는 거 하나 들었어요. 거기 이제 인도네시아 내과 의사였는데 실험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박스 안에 쥐를 가둬놓고요. 이렇게 모든 면에 핸드폰에서 나오는 똑같은 주파수의 그 전자기파가 나오게 길렀어요. 그러지 않은구나 하고 했더니
그 갑상선 종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암은 아니었고 종양을 발생하는 그런 유전자 발현이 훨씬 더 높았다. 물론 그 친구 저한테 혼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실험 그렇게 세팅이 좀 틀리긴 했는데 그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완전히 헛소리만은 아닌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이름 따놨거든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간접적으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뭐 나올지 모르죠. 굉장히 억울했겠는데요, 그 친구는. 아니 근데 실험이 세팅이 너무 허술해서 혼난 거야 나한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다음은 이제 뭐 늘 반복되는 거죠. 왜 여성이 많으냐, 여성 호르몬이 관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건 여성이 많죠. 4배 정도, 4배 내지 5배 여성이 잘생긴데 그게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 있지 않을까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사춘기 돼가지고 쭉 하잖아요. 갱년기 돼가 폐경될 때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그때 쭉 올랐어. 폐경되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 시기에 알이 많이 생기거든. 오히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시기에 사춘기 이전하고 노인네 여성 호르몬 쭉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슴암의 발생 빈도가 쭉 줄어들어요. 근데 그 연령에서 생겼다 그러면은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예후가 안 좋은 거야. 분명히 관계냈어요. 여성 호르몬은. 내가 언제 신천에서 근무할 때인데 카이스트 정무수 교수하고 이제 가슴암 환자 오줌에서 여성 호르몬 체크해보자. 분명히 하나 없는 사람보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관계는 있다. 직접적인 거는 못 밝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런 걸 밝히기 위해서 정말 뭐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십 년 가까운 연구가 됐는데도 딱히 이렇게 그 꼬투리를 못 잡아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에서 발병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심하고 진행이 빨리 된다는 것도 그런 일맥상통한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남성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생긴단 말이지. 폐경 이후에 여성들에서 좀 심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거하고는 좀 남성 호르몬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작은 뭐 우리가 아는 거는 빙산의 일각을 조금 알을 떠드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갑상선암은 많이 생기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도 가슴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도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암이 더 잘 생긴다. 이건 다 알려진 일이에요.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면역 체계가 깨지지 않을까. 면역 체계 깨지면 디펜스가 없어지니까 방어력이 없어지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이 질문 내용들을 다 이렇게 뽑으면서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좀 반성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안 줘요. 남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니, 제가 스트레스를 받죠. 내용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환자들의 심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아니란 걸 알면서도 계속 이제 의구심이 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궁금증도 거의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갑상선암 증상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이분은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암을 발견했다. 이후에 통증이 없다 다시 발생해서 처음 갑상선암이 생길 때와 같은 증상이라 걱정이 된다.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겨드랑이 통증 때문에 우연찮게 갑상선암을 발견했고 괜찮다가 다시 겨드랑이 통증이 생겨서 이 또 뭐 재발한 게 아닌가. 우연의 일치지 이해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자, 3mm짜리 갑상선암 진단 받았는데 주치는 3mm 더 커지면 그때 수술하자고 하는데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이거는 뭐 정답을 갖고 줄 수 없어요. 2배 이상 커지면은 그냥 두고 보지 말고 뭐 수술을 해주는지 고쳐야 된다는데 3mm에서 6mm 됐다. 2배 커지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고려하는데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두고 봅시다. 뭐 6개월 내지 1년마다 한 번씩 보고 커지면 합시다. 커진다는 게 3mm야. 그렇죠. 초음파에서 구분이 가능한 게 최소한 2mm 이상은 커져야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을 하나 준비하는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음파에서 보는 건 이제 지름만 보는데 부피를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 위에 0.5cm에서 1cm가 됐을 때 볼륨 차이는 7.1배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3mm에서 6mm가 되면 8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2mm 차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억셉트 되는데 한 뭐 7mm짜리를 발견했는데 2mm 커지면 수술합시다.
이런 말인데 3mm라면 조금 이거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목소리 변성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암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목소리는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갑상선암은 아니고 목소리 변성이 있다. 다른 이유를 뭐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대결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목소리 변하는 게 뭐 갑상선만 그게 아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저건 뭐 또 암이 생길지 몰라요. 아주 초창기에 우리가 검사에서는 갑상암이 안 보이는데 시간 전에 생겼더라. 그것 때문에도 보통 우리가 추적하는 게 6개월, 1년이거든. 그렇죠. 거기를 쭉 보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좀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요. 세친 검사를 했답니다.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게 잊을만 하면 뜨끔거리고 뜨끔하고 이렇다는 거죠. 아, 실제로 일어난 적 있었어요? 있어요. 나한테도 있어요. 신경 끄고 살아 그래. 예.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경 끄시랍니다. 괜찮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능동적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이제 능동적 감시니까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병원 오지도 말아라. 안 와도 된다라고 했답니다. 서병 앞으로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럼. 여기 대한 개념이 없는 의사라고. 능동적 감시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난 적극적인 감시 그 말이 오히려 맞다. 그래서 이 능동적 감시라는 말 대신 저희가 적극적인 감시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병원 선생님은 지금 암이 아니고 작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거든.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고 나빠지고 퍼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갑상선 암은 95%가 정상이 없어요. 이만한 혹이 있어. 그러니까 영국이나 우리나라 병원 일부에서는 정상이 없으면 건강검진도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우리 장 교수가 좀 야단 좀 쳐요. 예전에 많이 싸웠는데 그래서 저도 좀 지쳐갖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갑상선암이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암도 그런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갑상선암 증상이 없어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하는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암 정세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정세가 있으면 벌써 심하단 말이죠. 갑상암은 다른 암과 조금 더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거죠. 이만큼 커도 환자는 모른다고. 그래서 정세가 없다고 암이 없는 게 아니다. 95%가 정세가 없어요. 정세가 있어야 병원에 찾아오십시오. 그럼 틀린 말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영국 환자들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전형적인 사회주의 개념. 사회주의 어려 때문에 그런 거죠. 환자 개개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나라의 버짓을 생각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 지금 이 의료 정책이 지금 거기 따라간단 말이죠.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 느꼈던 불편감과 해결책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한 분은 수술 상처보다 뒷목이랑 어깨가 아프다고 이제 하시고, 다른 분은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참 있어요. 그런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어깨 아프다, 뒷목 아프다. 저거는 아마 수술할 때 목을 오래 쳤잖아요. 자세를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앞이 아프니까 근육을 긴장시키잖아요. 어깨 이렇게. 우리 공포 영화 보면 영화 봤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래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아직 없어지겠죠. 이런 건. 뭐 저절로 없어지죠. 발 뒤꿈치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 환자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 저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많았어요. 우리 수술할 때 보면 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네. 그 뒤꿈치 대야겠죠. 그렇게 하고 2시간, 3시간씩 걸리고 아프지. 그러니까 제 환자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수술한 분이 그렇죠. 많은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발 뒤꿈치에도 이렇게 젤 패드라 그래서 그걸 갖다 대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내 환자는 저런 사람이 있었어요. 수술 끝나고 나서 막 발이 아프 죽겠다는 게 이거 왜 이러나?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 이 오랫동안 수술해서 이렇게 됐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른 병이 있었어. 그건 그분은 병이 있어서 그렇군요. 이런 엑시드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통풍이네요, 통풍.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모발 관련인데요. 저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술 후 탈모가 오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제 환자들. 갑상선병 환자들이 탈모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을 때도 탈모가 되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탈모가 되고 이러거든요. 수술 후에 탈모가 되긴 저는 뭐 일시적인 기능 저하가 돼서 그것도 도파할 수 있는데 탈모 원인의 제일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거든.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 같은 경우가 탈모가 올 수 있다. 예.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수술한 직후에 약간의 불균형 때문에 올 거라고 이제 환자들 안심을 시켜드리거든요.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이제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예. 이제 다음 이제 수술 후에 시간이 좀 지나신 분 같아요.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이나 칼슘들은 다 괜찮은데 손도 떨리고 종아리도 떨린다고 합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도움될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있어요. 나도 왜 그럴까? 조사를 다 해보면 다 정상은 나와요. 그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지. 근데 저절로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검사라는 게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닌데 모든 검사를 다 할 수도 없고 그치. 돈이 진짜 그건 수십만 원으로 해결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지켜보다가 계속 그러시면 어딜 가야 될까요? 저기는 떨린다. 신경과를 좀 가봐야 될까요? 네. 자, 다음 이제 목소리 또 관련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술하고 1년이 넘었는데 말을 조금만 하면 목 감기 온 것처럼 잠기고 목이 이렇게 이제 쉬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고 노래를 고음이 안 올라간다. 뭐 당연히 고음 안 올라가죠. 갑상선수술하고 하는데 고음 안 올라가요. 우리가 상후두 신경을 잘 살려줬는데도 고음 안 올라가거든요. 뭐 고음을 내게 하는 성대신경 말고 근육들이 다 도와줘야 팽팽하게 되는데.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게 굳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거는 나중에 보니까 내 소프라 가수를 수술 한 2년쯤 되니까 좋아지더라고. 아무래도 보컬 트레이닝 예, 받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막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저런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설명도 하거든요. 우리가 무릎팍만 까져도 거기 흉터가 남는데 수술한 자리에 흉터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수술 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육이 굳어버려야 돼. 그렇죠. 유착이오니까. 우리 채널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왜 득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폭포수 앞에서 막 이게 막 소리 질러서 피를 토하고 나면 이게 득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성대 이런 데를 보는 그 뭐 이비인후과 같은 과에서는 그게 성대 파열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대 파열이 되니까 목소리는 우렁차게 나오는데 섬세한 목소리는 안 나온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신지 먹는 사람이 폐경이 빨리 오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지방 분해 주사나 레이저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갑상선 안에서도 이제 해도 되는지. 다이어트 한약이나 양약을 먹어도 될까요? 저도 이제 저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말하면